여러분 반갑습니다. 2025학년도 광운대학교 자연계열 논술을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광운대학교 인제니움 대학의 최종성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차례는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저희 광운대학교 논술 우수자 전형에 관해서 간단하게 소개드리고, 두 번째는 오늘 주요한 그 영상의 이유죠. 자연계열 논술을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짧게나마 논술을 어떻게 대비할까, 그 요령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희 논술 우수자 전형은요, 전형 방법이 작년과 틀린 점이 있습니다. 크게 논술고사 80%, 생기부 20%, 이게 지난번에는 70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30이었는데요. 이게 바뀌어서 80, 20으로 됐던, 크게 바뀐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모집 인원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193명 정도 될 것이고요. 물론 인문자연 합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 아시는 바와 같이 수능의 최저 합격 기준은 없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드린 이 모든 이야기는 광운대학교 입학 홈페이지에서 모집 요강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제 문제는 수리논술의 경우 자연계열이죠. 2문제입니다. 각 문제당 5개 내외의 소문제, 이게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는 나중에 같이 2025학년도 논술 문제를 보시면서 아마 이렇게 되어 있구나 바로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 형식은 고등학교 교과과정의 내용, 용어, 정의, 정리 등을 제시문과 함께 출제하겠죠. 그 다음 출제 대상 교과목은 보시는 바와 같이 미적분, 확률과 통계, 수학 1, 2, 수학 이렇게 돼요. 시험 시간은 총 120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 기출문제와 예시 답안은요, 광운대학교 입학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언제든지 다운로드 가능하고 제공되고 있다는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의 제시문의 형태입니다. 저희 광운대학교에서 나오는 제시문은요, 아마 문제를 푸는데 결정적인 어떤 공식을 제공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의 힌트는 될 수 있겠죠. 그 정도 내용을 담고 있는 제시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보면 순열, 조합이니까 아마 경우의 수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문제 1번을 한번 보시죠. 문제 1번의 1번은 이 문제는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배점이 어느 정도 있죠. 이건 점수를 주기 위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화면을, 영상을 보실 때 지금 제공되고 있는 이 영상만 보시지 마시고 그 전에 반드시 문제를 한번 출력을 해서 꼭 생각을 해 보시고 난 다음에 영상을 들어주시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풀이의 세세한 부분까지는 설명을 드리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 해설의 목적이 문제를 풀 때 맨 처음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작동해야 하는가, 무엇이 키포인트인가, 생각의 시발점, 이런 지점들을 좀 설명해 드리고 싶거든요. 거기에 중점을 맞춰서 세세한 계산이나 그 이후의 논리적 관계 이런 것들은 예시 답안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또 파악하실 수 있으니까요. 자, 내접원 보이시죠? 직각삼각형 OAB에서 외접원과 내접원의 방정식을 구하라. 이게 1번이고요. 2번은 외접원과 내접원 점사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하라. 이 문제를 딱 보셨을 때 이 그림이 떠올라야 됩니다. 이렇게 풀어야 되겠구나 하는 이 그림이 떠올라야 됩니다. 자, 파란색 점선이 바로 외접원이죠. 그 다음에 빨간색 점선이 내접원이 될 겁니다.
이 그림이 먼저 떠올라야지 그 다음 이야기는 이제 논리적으로 풀어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외접원의 중심은 어디 있습니까? 직각삼각형이니까 바로 선분 AB의 중점이 되겠죠. 예. 여기가 0,6이었고 여기가 8,0이었으니까 중점의 좌표를 금방 잡을 수 있을 것이고 선분 AB의 절반이 바로 반지름이 될 것입니다. 그죠? 변의 길이가 각각 직각삼각형 6과 8이니까 빗변은 10이 되겠죠? 예. 그래서 반지름은 5가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을 논리적으로 쓴 것이 예시 답안에 나와 있는 이 풀이입니다. 보이시죠? 직각삼각형이니까 외접은 그것이 외접원의 지름이다. 그래서 중점을 잡으면 바로 외접원의 중심이다. 그 다음에 길이 반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서 풀겠죠. 자, 내접원은 어떻게 될까요? 내접원. 내접원은 XY, 즉 XY축, 즉 변 OA와 OB에 막 접하고 있으니까 반지름 그 중심의 좌표가 R, R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수식이 이렇게 되겠죠. X-R의 제곱 플러스 Y-R의 제곱 equal R 제곱. 그리고 R만 구하면 되니까 R은 어떻게 구한다? 이 점에서 이 선분의 거리, 그죠? 거리 공식이 아까 보기 제시문 있었죠? 그래서 그 거리를 구하면 바로 R이다. 그렇게 하면 R이 구해지겠죠. 자, 이런 아이디어로 풀어도 될 겁니다. 아주 훌륭한 풀이죠. 자, 방금 말씀드린 것을 쭉 구현해 놓은 것이 다음에 풀이입니다. 그래서 이 풀이를 쓰는 것보다도 문제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가 먼저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관해서 먼저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고 싶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물론 뭐 아시는 바와 같이 풀이가 하나만 있는 건 아니죠. 예. 방금 말씀드렸던 내접원을 푸는 방식이 아주 좋습니다. 좋은 방식인데 더 간단하게도 뭐 풀 수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 보면 이렇죠. 자, 이걸 R이라고 하면 이 전체에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6-R이고 6-R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8-R이 될 것이고 여기도 8-R이 되겠죠. 왜 그런지는 뭐 그림에서 바로 알 수 있죠. 원 밖의 한 점에서 원에 접하게 하면 이 접점까지 거리가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성질을 이용한 것이고 6-R, 8-R을 더한 것이 얼마가 됩니까? 10이 되겠죠. 그래서 R이 14의 마이너스 2하니까 R이 2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풀어도 되겠죠. 예. 그래서 뭐 둘 다 좋은 방식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 뭐였는지 한번 봅시다.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내접원과 외접원의 가장 가까운 점과 가장 긴 길이를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즉 다시 말해서 L1과 L2를 구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처음에 이 그림에서부터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2,2니까요. 여기가 2,2고 여기가 아까 절반이었으니까 3,4가 되겠죠. 4,3이 되겠죠. 죄송합니다. 4,3. 그러면 이 거리도 알 수 있고 여기서까지 이 거리는 2고 이 거리는 5가 되니까 L2하고 L1을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구해도 아주 좋은 풀이 방식이고요. 또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풀이 방식은요, 방금처럼 아주 기하학적인 방식을 이용하지 않고 실제로 문제를 풀었어요. 뭐냐면 방금 우리가 앞 문제에서 파란 선에 그 원의 방정식을 구했고 빨간 선의 원의 방정식을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접하는 걸 구하는 겁니다. 이 직선은 서로 내접원과 외접원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이걸 우리가 구할 수 있죠. 그죠? 이 직선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선과 이 외접원 사이의 관계에서 교점을 찾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내접원과 직선 사이에서의 또 교점을 찾는 거죠. 그래서 P, Q, R, S를 각각 구해서 우리가 원하는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계산이 좀 길긴 하겠지만 이것도 생각해 보시면 결국 2차식을 푸는 것이니까 2차식과 1차식의 연립식이니까 기껏해봤자 2차식의 인수분해 근의 공식 정도밖에 안 되니까 계산만 틀리지 않는다면 바로바로 답이 나오겠죠. 예. 자, 문제 1번에 2번입니다. 제시문에서 순열과 조합이 있었는데 아마 이걸 보고 나온 거겠죠. 자, 문제를 한번 봅시다. 놀이동산 7명의 학생들이 도착한 순서를 표를 나타냈습니다. 예, 이렇게 도착했군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학생 이름과 성별과 학년이 있습니다. 저 뒤에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연히 학생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고요. 학년과 이제 성별이 문제의 주로 되겠죠. 예. 참고로 학생 이름에 오기, 복지, 화동, 문화, 비마, 한울, 삼빛은 저희 광운대학교의 각 건물의 주요한 건물의 이름들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청량열차 좌석을 각 인솔교사들 배정하고자 한다. 1번에서 7번까지. 자, 1번, 2번,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우의 수의 문제를 다룰 때는 어떤 겁니까? 이 훈련이 필요한데 빠지는 경우가 없는지만 잘 살펴보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경우의 수는 약간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죠? 아주 뭐 독특한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은 별로 많다고는 저는 볼 수가 없는데요. 예. 그래서 빠지는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에 중점을 두시고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배점만 봐도 1번이 쉽겠네요. 자, 가장 빨리 도착한 3명을 1, 2, 3 좌석에 도착 순서에 상관없이 나누어 배정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1, 2, 3, 3명이 빨리 왔잖아요. 그 사람을 1, 2, 3 좌석에다가 도착 순서 없이 자리를 배정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세 사람을 1, 2, 3에다가 하니까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합니까? 3팩토리아라고 하죠. 어떻게 3팩토리아 나왔죠? 3P3, 3명 중에서 순서를 줘서 주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끝나나요? 아니죠. 문제는 그렇게 있지만 우리가 좌석 7명의 학생의 좌석 배정한다고 했으니까 나머지 4명에 대해서도 해야 되겠죠. 앞에 3명은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고 나머지 4명도 해야 되니까 뒷부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4팩토리아 되겠죠. 나머지 사람이 4사람이니까 4명을 서로 줄 세우는 거겠죠. 예. 이렇게 하면 요건 이제 이시고 이것이니까 곱을 하면 되겠죠. 예. 자, 그렇게 해서 4팩토리얼 곱하기 3팩토리얼 이 예시 답안은요, 여러분들이 방금 우리가 같이 생각했던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뒤에 답 보시면 4팩토리얼, 3팩토리얼 나오죠? 예. 자, 2번이 이거였습니다. 7명의 좌석을 배정할 때 2학년 학생과 3학년 학생 사이에 1학년 학생 2명과 그 다음에 1학년 남학생 1학년 여학생 2명과 1학년 남학생 2명만을 배치하는 경우를 구하시오.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보세요. 경우로 나누어야 되는데 지금 자리가 2학년이 있고 3학년이 자리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에 몇 명이 들어가냐면 이 사이에 4명을 배치할 것이죠. 이렇게 4명.
그죠? 근데 여학생 두 명하고 했는데, 자, 여학생이 지금 몇 명이냐면, 몇 명입니까? 그 표를 보시면, 표는 제가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도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 남학 2학년, 3학년도 남자, 여자니까 그걸 빼고 보면 여자가 지금 3명이고, 여자 3명이고, 남자가 2명이죠. 그죠? 이게 1학년입니다. 다. 1학년이면서 2학년, 3학년은 또 남녀가 돼 있는 거죠. 자, 따라서 이 배정은 4명은 어떻게 하냐? 3명 중에서 2명을 뽑아서 2명을 뽑죠. 그 다음에 또 남자도 뽑아야죠. 2명 중에서 2명을 뽑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4명을 줄을 세워야 되니까 4팩토리얼이 되겠죠. 그죠? 여기서 끝납니까? 아니죠. 이게 총 몇 명이에요? 이게 총 6명이니까 한 명이 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상황하고 이걸 한 명의 사람으로 보고 나머지 플러스 한 명하고 줄 세워야 되죠. 앞에 있든지 뒤에 있든지 한 명, 1인. 그래서 곱하기 2가 되겠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게 다 한 것 같나요? 예. 이런 상황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으면 된다는 거죠. 이 문제를 보고 아 이렇게 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먼저 떠올라야 된다는 겁니다. 됐나요? 자, 이게 되면 그 다음에는요. 2학년하고 3학년을 자리 바꿔도 되잖아요. 그죠? 요거에다가 다시 곱하기 2 하는 거죠. 이거는 2학년하고 3학년을 자리를 바꾸는 거죠. 예. 자, 지금까지 이 생각을 그대로 논리적으로 전개한 것이 다음에 풀이입니다. 자, 지우고 방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있는지, 아주 뭐 특별한 아이디어가 아니고 그 주어진 문제를 그대로 우리가 잘 해석한 것이죠. 자, 보시면 역시 두 가지로 나누었네요. 첫 번째 경우는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이렇게 나누었네요. 근데 2번은 1번에서 3학년, 2학년만 나누면 되니까 곱하기 2 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거인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수식만 싹 봐도 2명 중에 3명 중에서 2명을 뽑고 2명 중에 여자, 그 다음에 남자 2명 중에 2명을 뽑아서 그 4명을 순서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죠? 아까 한 명이 남으니까 여기 총 6명이고 플러스 한 명이 있잖아요. 한 명. 그래서 그 두 가지 나누는 거, 곱하는 거. 자, 우리가 봤던 그 풀이 방식입니다. 그죠? 예. 자, 3번이 조금 어렵다기보다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렵다기보다도 가지수가 조금 많아서, 그러니까 경우의 수의 문제는 모든 경우를 빠뜨리지 않고 생각한다는 점이 중요하겠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빠뜨리지 않는가 문제를 잘 살펴보도록 합시다. 조건이 가나가 두 가지가 있어서 좀 길게 생각되는데, 자, 봅시다. 가를 봅시다. 3학년 학생이 있는데 3학년 학생이 있습니다. 그 3학년 학생의 앞좌석과 뒷좌석이 있는데 여기에 1학년 여학생이라고 합시다. 나머지 하나에 1학년 남학생을 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니까 앞좌석과 뒷좌석 중 하나라고 했으니까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겠죠. 1학년 남자도 있고 1학년 여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예, 이게 가를 해석한 겁니다. 가나 모두 만족하니까 이런 경우 그리고 그 다음에 나를 보면 2학년이 있는데 그 앞좌석과 뒷좌석에 여학생을 하든지 혹은 남학생을 배정한다. 여여는 안 되죠. 여학생이냐 남학생이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도 1학년 남자 1학년 여자가 될 수 있죠. 맞습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1학년 여학생, 1학년 남학생, 위쪽을 보면 1학년 여학생, 1학년 남학생, 그다음 밑에 보면 1학년 남학생, 1학년 여학생, 1학년 남학생, 1학년 여학생 두 가지입니까? 아니죠. 네 가지죠. 이거인 경우 하나, 둘. 이것인 경우 하나, 둘. 이렇게 되겠죠. 이게 총 네 가지가 될 겁니다. 됐습니까? 예. 이렇게 해서 끝날까요? 예. 이렇게 해서 끝날까요? 아니죠. 예. 이거는 두 개, 이게 여기서 중요한데, 이게 두 개로 가와 나를 두 개 나눴는데, 가만히 보면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3학년이 여기 있고, 2학년이 여기 있고, 여기에 1학년 여학생이 들어가고, 여기 1학년 남학생이 들어가고, 여기 1학년 남학생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하다 보면, 뭐, 위에서 두 가지로 본다든지, 사실은 네 가지인데, 거기서 좀 틀릴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를 빠뜨릴 수도 있겠죠. 예. 물론 이거는 1학년 여자도 있을 수 있고, 1학년 남자, 1학년 여자, 뭐 이렇게 되어 있겠죠. 예. 그리고 물론 여기서도 3학년, 2학년 여기 있을 수도 있고, 2학년 여기 있을 수도 있고, 3학년 여기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총 몇 가지? 또 네 가지가 나오겠네요. 그러면 얼핏 살펴봐도 총 8가지를 해보면 되겠다. 너무 복잡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복잡한 거 아닙니다. 그 복잡한 만큼 배점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계산은 아마도 이 상황 우리가 나누어야 되겠고 이렇게 나누어야 하겠구나만 하면 그 이후에 쓰는 것은 크게 아마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을 겁니다. 예. 그리고 혹시 계산 좀 틀린다 하더라도 이렇게 나눈 것만으로도 점수를 꽤 받겠죠. 예. 자, 한번 확인해 봅시다. 예, 세세한 계산들은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 중요한 것은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계산력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계산할 것인가 잖아요. 특히나 지금 경우의 문제에 있어서는 누차 강조드리지만 우리가 무엇을 배제하지 않고 모두 생각할 것인가, 이거 있잖아요. 그래서 총 8가지 나온 거 보셨습니까? 자, 3학년, 2학년이 있는데 앞에 1학년 여학생, 뒤에 1학년 남학생, 1학년 여학생, 1학년 남학생, 1학년 여학생, 1학년 남학생 이렇게 해서 4가지. 그 다음에 같이 뭉쳐진 경우 이렇게 4가지. 자, 1, 2, 3, 4번은 요거 하나만 계산하면 곱하기 4 하면 되겠고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비슷하겠죠? 예. 자, 그러면 각각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예시 답안을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 이후의 문제죠. 뭘 계산하게 됐더니 확실히 알아졌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계산하지? 그거는 약간의 조합과 순열을 뭐 하면 되니까 보연만 드리자면 뭐 이런 겁니다. 그죠? 식이 크게 복잡하지 않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보시는 걸로 그 보기 전에 반드시 자기 힘으로 생각해 보시고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이 틀리더라도 어디가 틀린지 나중에 확인하셔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뭐라고 했죠? 그 8가지를 경우를 내가 다 생각해낼 수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하겠죠. 자, 1교시 문제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시문을 보시면 뭐 우리 다 아는 그런 내용들이네요. 예. 3번은 연속성, 함수의 연속성에 관련된 거죠. 4번은 미분 가능성에 관련된 겁니다. 예. 자, 배점이 6점이니까 요거는 문제를 딱 읽는 순간 숫자가 커지니까 당연히 계산하는 소리는 아니겠죠. 인수분해를 이용하여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아주 친절하게.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2025를 x라 두니까 여기는 x, x 플러스 1, x 플러스 2, 그 다음에 x 플러스 3 빼기 24를 x제곱 플러스 3에 x 마이너스 2에 더하기 1로 하면 q of x가 될 것이고 r이 될 것이니 이게 뭘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두고 좌변을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이 수식으로 뽑아내면 r을 구할 수가 있겠죠. 이게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들어야 되는 생각입니다.
자, 그걸 구현한 식이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x는 2025. x를 꼭 2025를 꼭 x를 둬야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2023을 x로 둬도 상관없고 2026을 x로 둬도 상관없습니다. 식이 약간만 뭐 틀려질 테니까 기본적인 아이디는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나누는 수를 해보니까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5 나누어지는 수를 x라 두고 해봤더니 요 식으로 인수분해 하는 거죠. 이제 인수분해가 아니라 묶어내는 거죠. 그 작업을 쭉쭉쭉쭉 했더니 몫이 이 녀석이고 나머지가 10이라는 걸 금방 확인할 수 있네요. 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이번에 2번도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문제라고는 할 수, 계산량은 조금 되는데요. 자, 보십시오. 극한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극한을 계산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죠. 뭐 이런 경우에는 각각의 분수를 나누어서 부분 분수를 할 수 있다든지 뭐 그런 것도 하나의 방식이고, 그 다음에 이 전체를 보면 이 안에 걸 계산할 수 있어서 계산 깔끔하게 하고 그 다음에 리미트를 붙여서 계산하는 방식도 있겠죠. 자, 보시면 뭐 크게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건 몇 번째입니까? n 번째. 규칙이 있네요. 규칙이 보이잖아요. 규칙이 보이면 우리가 시그마로 나타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식은 뭐가 되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뭐 n이 지금 p라고 하고 p 이퀄 1부터 n까지, 그죠? 이게 1항일 때 2항일 때 해서 n항까지. 그런데 이 각각이 또 시그마로 표현되잖아요. 이 각각이 요게 n 번째니까 시그마 시그마 일반의 p니까 p까지 뭐가 k 이퀄 1부터, 물론 이제 풀이 보시면 k가 p일지 이거 문자는 약간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3k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k 플러스 1 맞습니까? 요거죠. 각각의 합이잖아요. 각각의 합이잖아요. 그 다음 밑에도 n제곱에 플러스 p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고 1, 2, 3, n으로 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동일하고, 그 다음에 1, 3, 5로 나가고 있으니까 2k-1인데 k가 1부터 p까지. 이거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거 계산하면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이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자, 풀이를 한번 볼까요? 방금 제가 썼던 부분들이 1번을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간 거죠. 요걸 제가 시그마로 다 표현한 거잖아요. 그죠? 아래 위. 그래서 저 시그마 표현해 보니까 여기 나와 있죠. 지금 제가 쓴 것은 KP하고 PK가 지금 바뀌어 있네요. 그것만 다르고, 어쨌든 이렇게 계산하는 것은 분자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계산할 것이고,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시그마 제시문에 나와 있죠. 그걸 계산하니까 K3승. 그 다음에 분모의 한쪽 이것도 계산하니까 K제곱. 그래서 이렇게 나왔다까지는 알 수 있죠. 그러면 리미트 시그마를 계산하는 방법식은 전에 아까도 말씀드린 이걸 계산하든지, 그리고 난 다음에 시그마를 하든지, 아니면 리미트 시그마 붙었을 때 뭐가 있습니까? 도함수의 활용이 있는 거죠. 무한급수와 도함수의 관계. 그죠? 그래서 그걸 사용하면 정적분으로 고쳐서, 도함수가 아니고 정적분이죠. 도함수와 무한급수의 관계, 정적분으로 고쳐서 아주 간단한 뭐 적분 계산이니까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형태를 보고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이 이 문제에서도 눈에 띌 것 같습니다. 보일 것 같습니다. 3번도
쉬운 문제는 아닌데요. 예. 이제 어려운 부분이 어디 있느냐면, 문제를 한번 볼게요. f of x가 주어지고 g of x가 두 개가 주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질문이 n번 각각 n번 합성함수한 그 합성함수에 관련해서 묻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걸 물어야 되겠죠. 모순을 찾아내야 되겠죠. 그게 첫 번째 관문일 겁니다. 아, 이걸 구해야 되겠구나 하고, 두 번째,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이거다 라고 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나요?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g라는 함수가 있고 h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두 개의 함수 사이의 도형은요, 이게 교점 1, 교점 2 해서 bh-g-h 절대치의 dx 이렇게 구하면 이게 바로 도형의 넓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별로 어렵지 않네요. 문제는 요걸 찾는 것입니다. 찾으면, 자, 찾아볼게요. 그래서 둘, 셋 이렇게 차근차근 두 번 합성하는 거로 가면 되니까, 자, 차근차근 해봅시다. 나는 이걸 계산하고 싶어요. f of f에 요걸 계산하고 싶습니다. 그죠? 근데 f를 다루고 있으니까 요걸 첫 번째 여기다 쓸까요? 첫 번째 아이디어입니다. 이렇게 답을 쓴다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입니다. x가 1보다 클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x가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누어야 되겠죠. 그때 이 식은 f of x가 1보다 클 때 이 fx가 뭐였습니까? 여기 보면 x라고 되어 있네요. x. 그죠? fx죠. x죠. 예. 됐습니까? 예. 자, 그런데 이 fx가 x인데 x가 뭐냐에 따라서 구간에 따라 다른데요. x가 1보다 클 때 이 그림을 한번 fx 그려보면요, 이렇게 되겠죠. 이게 x가 1일 때 1인데 여기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겠네. 여기 2고 이게 이 그림입니다. 그죠? 뭐 그래서 이렇게 써도 되겠죠. x-1의 절대치에 더하기 1. 요걸 f라고 써도 되겠죠. 이렇게 써도 되고 위에처럼 써도 되고. 그런데 x가 1보다 크면 fx가 x니까 이것도 1보다 크죠. 요것도 1보다 커요. 예. 요것도 1보다 크다고요. 그래서 이 녀석은 x가 되겠죠. x가 1보다 작아지면 y의 x가 1보다 작으면 f가 뭐가 됩니까? 그렇죠. f의 2-x가 된다고. 2-x. 그런데 2-x는 x가 1보다 작으면 x는 -1보다 크고 2니까 여기다 1 양변이 하면 1 되니까 이 녀석도 1보다 또 커요. 이 값을 만약 t라고 하면 이게 1보다 크다고요. 그러면 안에 넣는 변수가 1보다 크면 뭐가 자기 자신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2-x가 됩니다. 그럼 결론은 뭐가 되나요? 지금 나는 이걸 계산했는데, 나누어서 계산했는데 x가 1일 때는 x 나오고 x가 1보다 작을 때는 2-x 나오니까 fx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한 번, 두 번 해도 여전히 fx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 요거는 그냥 그 구간에 맞게끔 차근차근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새롭게 우리가 도입해야 되는 아이디어는 없는 거죠. 문제를 그대로 잘 해석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좀 헷갈릴 우려가 있긴 하지만 그 우려밖에 없잖아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 오히려 저는 제 생각에는 G가 안 다뤄봤으면 더 어렵지 않나 싶은데요. 한번 해볼게요. G of X가 X제곱의 2X인데 여기다가 이 자리에다가 또 GX를 대입하잖아요. 그러면 2X에 플러스 2에다가 여기 X 대신에 GX를 대입하는 것인데 2차 되니까 4차가 막 되잖아요. 분명히 그렇게 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렇게 생각은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모양을 약간 변형시켜 보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요. 완전 제곱꼴로 나타내 보니까 이거예요. 여기 X 대신에 이 X 대신에 G of X를 대입하는 거죠.
근데 g of x가 요거 자신이잖아요. 그러면 이 말이네요. x-1의 제곱분의 1에 예, 빼기 1의 전체의 제곱 더하기 1입니다. 이 제가 너무 흘리게 적었나요? 왜냐하면 지금 깔끔하게 적는 게 제 목표가 아니고 아이디어를 설명하려고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구현한 게 바로 답으로 나와 있으니까 바로 대입하면 4차가 커지니 약간의 모양을 완전 제곱으로 변형시켜보자 하는 것이 아이디어입니다. 그럼 이거 날라가니까 결국 x-1의 2의 2승에 더하기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뭐야? 한 번 했는데 2의 2승이니까 두 번, 세 번, 네 번 하면 이게 n이 되겠네? 이렇게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그럼 이 문제는 fn, 그 n번 합성한 거랑 n번 합성한 g를 알 수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은 교점 구하고 하면 별로 어렵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이죠. 어떻게 여러분 동의되십니까? 자, 그러면 살짝 이 예시 답안만 보이게끔 지워보고 한번 해볼게요. 지금 제 설명이 깔끔하게 쓰지도 않고 혼잡해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거기엔 동의하지만 제 설명의 의도는 예시 답안을 띄워놓고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봤을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 하는 아이디어에 중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x가 1보다 클 때는 fx도 1 크니까 x 나오고 아까 우리 봤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결론이 똑같은 결론에 도달했죠. 그 다음 g는 아까 모양을 약간 변형시키니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 이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점을 구하고 교점은 구하는 거죠. 이 원래 gn이 여기 플러스 1이었고 fn도 여기 플러스 1이었죠. 그래서 1, 1이 날아간 겁니다. 그래서 이걸 구하면 교점은 0과 1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둘레의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죠. 예. 자, 그래서 되겠습니다. 예. 계속 구하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뭐 계산이니까 크게 자 넘어가겠습니다. 4번이 4번이 문제가 나뉘어지는데요. 이것도 보시면 f를 구간으로 나누는데 우리가 다 다룰 수 있는 함수예요. 2차 함수 그릴 수 있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죠? 계산할 수 있죠? 이거 1차죠. 그 다음이 뭡니까? 무리함수죠. 그래서 역함수도 구할 수 있고 계산도 할 수 있고 그래프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 그래프를 그려보면 결국 연속성은 절대치를 하는 것이니까 그래프를 한번 살짝 그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절대치 f of x를 그려보면 이렇고 그 다음에 연속성하고 미분 가능성을 조사하는 것. 이거는 뭐 여러분 많이 해보셨으니까 여기서 주의점만 하나 할게요. 미분 가능성을 조사할 때 여러분 지금 이 식을 보시면 지금 요 부분을 위에 부분은 아래에 있는 부분 마이너스 1에서 1이니까 마이너스 1에서 2차식이잖아요. 2차식 컷 올린 거잖아요. 그럼 역시 2차식이 있죠. 그런데 마이너스 1에서의 미분 가능성을 조사할 때 이 식을 미분하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지금 딱 풀이에 나와 있는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를 하셔야 됩니다. 요 구분을 좀 못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논술과 수능의 차이점이에요. 수능은 주어진 문제에서 어떻게 풀든지 답이 나오기만 하면 되는데 논술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답이 맞더라도 어떻게 나왔는지가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디어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분 가능성 하면 진짜 이 점 좌변에서 우변에서의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를 계산해 줘야 됩니다. 자,
만약에 이 함수를 미분하고 1차 함수를 미분해서 두 개가 같다라고 하면 점수는 뭐 같은 결과에 이어서 점수는 다는 못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과 자미분계수, 우미분계수를 하는 것과는 약간 다르거든요. 예. 자, 그 다음에 역함수를 생각해 보자. 이것도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방금 f of x를 다 그릴 수 있었으니까 역함수가 뭡니까? y equal x에 대해서 대칭만 그리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예. 사실 이거 몰라도 그림을 모르면 좀 그렇겠지만 좀 더 기하학적 직관이 있으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좋겠죠. 없어도 아까 2차 함수, 1차 함수, 그 다음에 무리함수였으니까 간단한 계산에 의해서 그 함수가 어떤 것인지는 여기 보시는 바와 다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저 질문을 답해 보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 그림이 이제 아주 좋죠. 기하학적인 것이니까 우리가 함수의 수식만이 아니고 그림으로도 보면 더 좋으니까 만약에 A가 여기 있다라고 했을 때 좌미분, 우미분, A가 여기 있다고 했을 때 좌미분, 우미분 이렇게 A를 움직여 가면서 우리의 조건에 맞는 A를 구해보면 되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예. 그 다음에는 계산만 남아 있겠죠. 그리고 사실 뭐 조금 더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이거 답이 뭐 어디가 나오겠다는 것도 사실은 이 그림에서 바로 알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뭐 크게 뭐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드린 inverse of f니까 inverse of f를 구할 수 있으니 구하고 그 다음에 A를 움직이는구나. A를 움직여가면서 여기 있는 A, 여기 있는 A, 저기 있는 A를 점점점 움직여가면서 계산해보자. 이 아이디어만 들면 저 문제는 푼 겁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시간이 나시면 이 그림으로 봐도 답은 뭐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좀 알 수가 있는 것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죠. 2교시의 제시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문제 형태는 이제 아시겠죠? 1교시, 2교시인데 1교시에는 문제 1 크게 1번, 2번이 있고 그 안에 소문제가 각각 주어졌는데 그 다음 제시문 주어지고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운대학교 논술 자연계열 문제는요. 자, 1대1 함수. 아주 중요한, 이 정의는 아주 중요하죠. 예. 이런 것을 1대1 함수라고도 하고 이게 이면이니까 대우명제를 취해서 fx1하고 fx2가 같아지면 x1하고 x2가 같다. 이렇게 써도 1대1 함수죠. 예. 1대1 함수는 1대1 대응과 다릅니다. 그죠? 네, 그것도 한번 보시고. 2번, 정규분포를 따를 때 확률 변수는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고 다음이 성립한다. 예. 확률과 통계 파트죠. 예. 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인 것 같네요. 자, 하나 봅시다. 왜 어렵지 않은지. x가 1, 2, 3이 있는데, 자, x가 1, 2, 3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 여기에 3, 4, 5, 6이 있는데 여기 들어갈 건데 이게 아까 1, 2가 2, 3이 각각 다르면 1대1 함수가 되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 5개 중에 3, 4, 5, 6, 7 5개 중에서 3개를 뽑으면 되는 것이죠. 순서를 줘서. 그래서 1대1 함수 f는 총 몇 개가 있느냐면 이 5개 중에서 3개를 뽑아서 순서를 세워주면 되죠. 예. 그래서 5p3입니다. 5p3은 5, 4, 3이니까 60이 되겠죠. 뭐 이거는 개까지 계산. 어차피 5p3. 자, 그런데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찾아라 했네요. 1, 2, 3. 1, 2, 3. 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각각 커져야 된다. 이거는 아무거나 뽑아도 만약에 3, 6, 7 이렇게 뽑았다 칩시다. 그러면 3, 6, 7 이렇게 뽑으면 되는 거죠. 배열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가를 뽑는 것은 3, 4, 5, 6, 7 5개 중에서
세 개를 그냥 뽑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서대로 배열만 하면 되니까 예, 요겁니다. 그 다음 나를 보시면 다 더한 값이 홀수다. 값이 홀수래요. 그러면 3, 4, 5, 6, 7 중에서 이건 딱 정해져 있죠. 어떻게 뽑으면 됩니까? 3, 5, 7 이렇게 뽑아도 되고, 홀수 하나 뽑고 짝수 2개 뽑고, 그 다음에 이렇게 뽑아도 되고, 또 뭐죠? 4, 6, 7 이렇게 하면 다 되죠. 그러면 문제 다 풀린 거 아닌가요?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총 60분의 그 다음에 53이고, 사실은 이 네 가지가 53 안에 들어가는 거죠. 세 개를 뽑아서 이렇게 배열하면 되니까. 그럼 이 네 가지네요. 그래서 60분의 4네요. 답은 60분의 4. 맞죠? 자,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2번 문제. fx가 주어졌습니다. x에 관련된 함수입니다. 2차 함수네요. 근데 세타의 값이 구해져 있습니다. 1번 함수 fx의 최소값을 세타에 관한 함수 m세타라고 하죠. 자, 여기까지 갑시다. fx의 최소값, 2차 함수의 최소값은 어떻게 구합니까? 예, 2차 함수의 최소값은 어떻게 구해요? 이렇게 나타내야죠. 이런 식으로 나타내서 이게 최소값에 해당하는 거죠. 예. 그러면 주어진 문제를 이렇게 나타내면 이게 사인 세타나 코사인 세타에 관련된, 즉 삼각함수에 관련된 식이겠죠. 이것에 관련된 식이 m세타잖아요. m세타. 그래서 1번 문제는 바로 뭡니까? 세타가 0에서 파이 주어질 때 삼각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시오 라고 하는 삼각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네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건 아주 기본이니까 삼각함수의 최대 최소 관련된 문제 꼭 한번 풀어보셔야 될 겁니다. 예. 두 번째 갈게요. 방정식이 실근을 갖게 하니까 판별식 D를 쓰면 되잖아요. 지금 2가 들어가 4분의 D를 쓰면 되네요. 그러면 sin 세타 제곱에 빼기 AC니까 2 코사인 세타, 이게 0보다 같거나 크게 되는 어느 범위에서? 요 범위에서요. 예. 실근을 갖게 하는, 이렇게 되는 이 영역이 주어지는 그때의 최소값 알파, 최대값 베타라고 찾자. 뭡니까? 부등식 문제네요. 삼각함수 부등식 문제. 삼각 부등식. 그죠? 예. 그래서 그걸 2차 함수와 연결한 그런 문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기본,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주어진 구간에서의 삼각함수 혹은 삼각 방정식, 부등식을 풀 줄 알면 쉽게 구할 수 있는 문제죠. 2번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를 풀 때 최소값 알파 베타가 딱 떨어진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왜냐하면 지금 사인과 코사인 초월함수니까 값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값으로 딱 떨어지지 않고도 조건식을 찾아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것도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자, 이게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디어를 구현한 예시답안 한번 살짝 보도록 하죠. 자, 1번 볼까요? 1번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어진 fx를 완전 제곱권나서서 여기네. 여기. 그러니까 0에서 파이 사이에서 이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죠. 그죠? 그걸 푼 게 요 밑에 몇 줄입니다. 네. 그래서 뭐 최대값은 2고, 두 번째 판별식을 구했는데 판별식은 요 식과 같겠죠? 예. 같게 나오네요. 0보다 같거나 크고 따라서 이렇게 되니까 여기 보세요. 삼각 부등식이 나왔죠. 삼각 부등식. 근데 이 범위에서 요것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알파 베타라고 했다. 그래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요 코사인을 풀어보니, 이 코사인을 풀 수 있는 코사인이 이렇게 되는데 0과 파이에서는 그 코사인 값이 그 감소함수죠. 그래서
어떨 때 최대값, 어떨 때 최소값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요거 나왔으니까 이때가 그 최소값이 되겠죠. 코사인 세타가 감소함수니까 이때가 최대값이 되겠죠. 예. 그래서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알파 베타 값을 알지는 못해도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값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인 제곱 알파, 코사인 제곱 베타를 구하라. 이런 문제죠. 우리 예상과 크게 빗나가지 않았죠. 오케이. 문제 1번에 3번을 한번 볼까요? 예.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근데 잘 분석하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문제를 잘 보세요. 제가 어떻게 접근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수직선 P를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6의 약수가 나올 때만 양의 방향으로 이만큼 한다. 근데 어떤 사건을 생각하는데 주사위를 한 개 던져서 6의 약수, 6의 약수가 어떤 겁니까? 6의 약수를 나오려면 주사위 한 개는 6의 약수가 나올 6의 약수가 1, 2, 4, 3, 6이죠. 그러니까 6개 중에서 4가 아니니까 3분의 2네요. 주사위를 던졌을 때 특정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한 주사위 던지는 그 행위를 연속적으로 450번 한대요. 450번. 예. 그랬을 때 그 좌표가 아까 이게 나오면 이렇게 한다는 규칙이 있었죠? 그 좌표가 580 이상 640 이하 있을 확률을 구하라.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떤 시행을 했는데, 사건 A가 뭡니까? 6의 약수를 나오는 사건 A가, 이건 일정하죠. 그러니까, 한 번의 시행을 하는데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일정하다. 그 다음에 이 녀석을 450번 던진다. 몇 번 던졌을 때, 이 몇 번을 던졌을 때 우리가 확률을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면 던진다는 횟수를 확률 변수로 두면, 이게 확률 분포구나. 어떤 분포다? 독립시행의 어떤 사건이 일정하고 여러 번 했을 때 이것과 관련된 이산 확률 분포는 바로 이항 분포라고 하죠. 뭐 여러 가지 있는 게 아닙니다. 확률 분포 여러분 그 파트 보시면, 이항 분포구나. 이항 분포는 딱 주어지면 그거 가지고 뭡니까? 그 평균과 분산을 알 수 있죠. 그죠? 그 다음 충분히 많이 던지면 이항 분포가 뭘로 돼요? 정규 분포로 바뀌죠. 예. 정규 분포의 확률 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꾸죠. 그래서 제시문이 그렇게 나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거의 80% 정도는 풀었죠. 그죠? 자, 지금 생각했던 걸 한번 해봅시다. 어떤 사건, 6의 약수가 나오는 사건, 그 사건에 나오는 횟수, 이걸 확률 변수라고 한다. 그죠? 우리가 이 횟수를 어떤 확률 변수가 있고, 각각의 확률 변수에 관해서 우리가 확률을 줄 수 있으면 그걸 확률 분포라고 하죠. 예. 자, 확률 변수 K라고 합니다. 예. 이거 왜 X라고 안 했느냐면 아마도 우리가 실제로 할 것은 좌표 이야기잖아요. 지금은 횟수하고 좌표하고 관계가 있죠. 그죠? 나왔을 때 이만큼 한다. 그럼 2번 나오면 4만큼 가니까, 예, 이 K는 X 이렇게 둬서 아마 확률 변수를 또 바꿀 겁니다. 예. 아마 그걸 하겠죠. 그것까지 우리가 알 수 있네요. 자, 그래서 6의 눈이 나올 확률은 3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이항분포, 그죠? 이항분포를 따른다. 요거는 우리가 문제를 보고 생각해냈죠. 그리고 이항분포에서는 평균과 분산을 이렇게 구한다. 이것도 주어진 것이고, 그죠? 450번 충분히 던지면 꽤 크니까 이거는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때 정규분포 이렇게 계산한다라는 것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예. 또 자주 출제가 되겠죠. 여기는 아주 복잡한 수학 이야기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 이 부분이 약하시면 확률과 통계 파트를 한번 보시면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파트가 전체 페이지 수를 해봤자 교과서에 설명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시간 좀 내시면 빨리 이렇게 팔로우업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고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실제 계산을 넘어가야죠. 예. 아, 정규 분포까지 따르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아까 K만 했잖아요. K가 아니고 P 좌표로 해야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X는 2K다. 만약에 10번이 나왔으면 오른쪽 방향으로 20만큼 간 거니까 지금 묻고 있는 확률은 좌표잖아요. 그래서 X는 2K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EX, VX, X 확률 변수 X에 관해서 이번에 좌표를 확률 변수로 두고 그 좌표에 관련된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규 분포를 구할 수 있고, 이 정규 분포를 계산하기 위해서 580에서 640 이하일 때를 계산하는 방식이 뭡니까? 표준 정규 분포, 표준화를 하는 거죠. 예. 이 방식은 뭐 여러분 잘 알려져 있으니까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 문제를 보고 이항 분포네, 이항 분포니까 정규 분포를 바꾸고 정규 분포를 표준화해야 되겠구나, 표준 정규 분포를 바꿔야 되겠구나, 이거 생각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4번은 금방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이거는 문제가 어떻게 풀어야 될 건지 딱 눈에 보여요. 원이 있습니다. 곡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나는 X좌표 AN 구할 수 있죠. 예. 이걸 여기 대입해서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차수가 4차이긴 하지만 홀수 차가 나오지 않으니까 기껏해봤자 2차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냥 인수분해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곡선이 있죠. 요것도 Y 대신 그 원과 이 곡선이 뭡니까? 무리함수죠.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또 Y 제곱이 되니까 2차식이 되겠죠. 어렵지 않다고. 그래서 B에는 금방 구할 수 있어. AN과 B에는 구할 수 있으니 이 식에 대입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극한을 구하면 되겠구나. 이거는 문제에 따라서 그냥 계산력을 묻는 문제입니다. 어떤 특별한 수학적 아이디어를 묻는 문제가 아니죠. 자, 따라서 풀이를 보시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쑥쑥쑥 하니까 요거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교점이 요거 나오네요. 예. 특별한 수학적 아이디어가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계산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원하는 대로 대입해 주니까 뭐예요? 우리가 보통 묻는 극한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죠. 저 극한값이 얼마냐? 이렇게 묻고 있으니까 답을 하면 되겠네요. 자, 2교시 문제 2번의 제시문을 한번 보면요. 이런 1번, 2번, 3번이 있습니다. 2번은 코사인 제2법칙이라고 보통 분류하는 것인데, 예. 전에는 코사인 제1법칙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교과 과정에서 없어졌죠. 예. 주로 어떨 때 씁니까? 코사인 제2법칙. 예. 저거는 가장 기본적인 게 세변. 세변의 길이를 알면 낀 각을 알 수 있다. 뭐 그거죠. 그 다음에 이 ABC가 있는데 이 각을 90도로 두면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가 되죠. 그래서 저 법칙, 코사인 제2법칙을 교과서에도 코사인 제2법칙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법칙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일반하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두 함수가 있는데 임의의 두 실수에 대하여 한 함수와 두 함수가 크다. 자, 이걸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이 문제는 진짜 별거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4차 함수니까 뭐 대략 이렇게 되겠죠. 예. 그 다음에 뭐 g of x가 이게 f고 g of x는 2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이런 함수죠. 이런 경우가 성립할까? 요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만약에 x1을 이 녀석을 x1이라고 하고 여기를 x2라고 하면 어떤 실수에 관해서도 f가 값을 커야 되는데 지금 이게 더 크죠. 여기가 g의 x2고 여기가 f의 x1인데 성립하지 않잖아요. 이게 더 크잖아요. 더 높잖아요. 그래서 저 말은 뭐냐면 이렇다는 소리죠. 그죠? 4차식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모양이 돼야 된다는 소리죠. 이런 모양. 그러면 딱 알겠네요. 뭘 말하냐? 위에 있는 f의 최소값을 찾고
G의 최대값을 찾아서 항상 이게 커야 된다는 소리죠. 같거나 커야 된다는 소리죠. 이 말이네요. 그래서 2차 함수의 최대값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F 4차 함수의 최소값을 찾아봐라. 이거 어떻게 합니까? 미분을 활용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풀이도 아마 아주 그렇게 길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풀이를 보시면 예, 풀이를 봐도 자 보세요. f(x)는 미분하죠. 왜 미분합니까? f의 최소값을 알기 위해서요. 예. 그리고 g of x의 최대값이 이거니까 최소값은 요 녀석이고 마이너스 56이랍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네요. 최대가 요 계산해서. 자, 금방 됐죠? 2번. 자,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출발만 잘 잡으면 다음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모양에서 중심과 크기의 세타인 부채꼴을 잘라 나머지 색깔되어 있는 부분요. 나머지를 밑면에 있는 원뿔, 오른쪽 원뿔 보이시죠? 바꾸려고 합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상황 이해가 됩니까? 예. 하얀 부분을 빼고 색깔 있는 부분을 맞는 것이 이겁니다. 이 원뿔의 부피가 최대가 되기 위한 세타의 값을 구하시오. 요 원뿔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녀석을 우리가 만약에 x라고 하고 요걸 h라고 하면 좀 생각해 보시면 세타를 좀 크게 하고 작게 하고 해서 이 원뿔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면 예, 어떤 거는 이렇게 되겠죠. 조금만 자르면 이렇게 되겠죠. 예, 많이 잘라내면 세타를 많이 잘라내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 반지름하고 요 높이가 1이랑은 똑같습니다. 옆변의 길이가. 아, 그래서 x하고 h의 관계가 있구나. 그러면 부피는 3분의 1 파이 x 제곱 h가 될 것이고 이게 v가 되겠죠. 근데 이변수니까 이 x하고 h는 또 관계식이 주어졌어요. 피타고라스 정리하면 바로 눈에 보이죠. x제곱 플러스 h제곱 이퀄 1이니까 요걸 한 변수로 줄일 수 있겠죠. 어떤 변수로 줄여야 되겠습니까? h로 당연히 줄여야 되겠죠. 왜냐면 x제곱이 1-h제곱이니까 여기 집으면 h의 3차식이 되잖아요. 근데 h는 하면 루트가 들어가니까 계산하기가 복잡하겠죠.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굳이 복잡하게 갈 필요 없는 거죠. 따라서 h로 통일한 게 그래서 이 녀석을 뭘로 고친다? h에 관련된 식으로 고치는 거죠. 그럼 미분의 최대는 거 찾아보면 되는 거지. 자, 됐죠? 자, 그걸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그림을 보고 이 부분을 아까 한 대로 이걸 x라고 하고 이걸 h라고 하면 예, 딱 했네요. 그러면 이렇게 되고 이 관계식을 사용해서 예, 하니까 x가 얼마다. 자, h가 얼마다. 얼마일 때 최대 극대 미분을 활용하면요. h를 알면 x를 알게 되고 x를 알면 파이를 알게 되죠. 왜냐하면 전체 길이가 2파이에서 요 세타를 뺀 게 여기서 이까지 길이가 이 길이가 바로 요 길이잖아요. 예. 그래서 구할 수 있습니다. 2번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게 그림상으로 딱 이해가 되면 기하학적 그림상으로 이해가 되면 금방 자 봅시다. 문제 1에서 만든 원뿔 자 좌측에 뿔이 보이죠? C의 지름이 A와 A'의 점 A에서 출발하여 원뿔의 옆면을 따라서 A'1은 최단 거리를 L이라고 할 때 L 제곱을 구하시오. 이거 이제 주의할 점 뭐냐면 이렇게 가는 게 최단 거리가 아니야? 이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마 어딘가로 이렇게 가야 될 거예요. 이게 최단 거리예요. 이게 아마도 여러분의 직관에 약간 반하겠죠. 근데 사실입니다. 근데 이 차이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이거 같은데 약간 올라갔다 내려간 게 이건가? 왜 그렇지? 그래서 이걸 이제 제가 그림이 신통치 않아서 그림을 요거 예시 답안에 나와 있는 그림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딱 보시면 바로 이렇게 아실 것 같습니다. 예, 펼쳤다고 생각해 보시면
전개도를 먼저 생각. 수식은 보지 마시고요. 그림만 보세요. 그림만. 자, 요 색깔된 부분이 원뿔이 되는데 크게 두 가지 모양으로 될 수 있는데요. 요걸 모으면 원뿔이 될 거잖아요. 이 오므라지면서. 예. 그러면 반대쪽에 있는 게 A-가 여기 있을 수 있죠. 여기. 그래서 이 거리랑 같겠죠, 당연히. 이런 경우도 있고, 또 A와 A-를 만약 이렇게 잡는다면 이 거리를 더한 게 이 거리가 되겠죠. 그건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최단 거리를 찾아라. 옆면을 따라서 가는 최단 거리는 누가 봐도 여기서 일로 가는 거죠. 그러면 A하고 이 A하고 이 A를 만나게 해서 원뿔을 만들면 이거는 요 직선, 지금은 평면이니까 직선으로 보이는 이것은 어디입니까? 원뿔의 옆면 어딘가가 되겠죠. 위에서 보여준 이게 어딘가가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이 문제를 보시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요걸 좀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만약 이 생각이 딱 들면 계산은 금방 나옵니다. 예.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뭐야? 삼각형이 눈에 보이시죠? 삼각형이 눈에 보이는데 이게 1이고 이게 1이에요. 그럼 아까 코사인 제2법칙이 세 변에서 나머지 두 변하고 사이 끼인 각만 알면 되잖아요. 그죠? 끼인 각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 부분하고 요 부분 이 각이 같거든요. 왜? 원뿔이니까. 그 다음에 세타는 우리가 뽑아냈잖아요. 근데 얼마 뽑아냈는지 알잖아요. 아까 앞에서. 여기서 오른쪽 그림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해되십니까? 이해 안 되시면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돌아가서 이 문제를 잘 읽고 내가 이 머릿속으로 혹은 그림으로 구현할 수 있을까를 먼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여기 나와 있죠. 2세타는 이 식이 한 번 줄였는데 2베타는 2베타 더하기 세타가 2파이란 소리예요. 2파이가 뭡니까? 반지름이 총 원이잖아요. 원의 원주. 그죠? 요거 원의 원주. 이게 2파이인데 2파이에서 파이를 뽑아내고 그 다음에 2베타. 그죠? 여기 베타잖아. 이게 베타. 여기 각이 베타면 여기 또 베타잖아요. 반지름 1이니까. 예. 그죠? 예. 그래서 왼쪽을 보든 오른쪽을 보든 이런 모양이죠. 이게 1이고 이게 1이고 이게 베타인데 그러면 이 길이가 얼마냐? 그럼 바로 코사인 제2법칙에 관해서 풀어보면 코사인 법칙 고교 과정에서는 코사인 법칙이라고 합니다. 코사인 법칙을 적용하면 주 두 변과 사이에 낀 각을 알면 대변의 길이를 알 수 있다. 그걸 구한 것이 답입니다. 문제 2번에 3번은 이게 딸린 문제가 하나 더 있죠. 예. 한번 볼게요. 이제 네 줄이나 되긴 하지만 한번 읽어보시면 탄젠트 x-2파이는 우리가 그림을 바로 그릴 수 있잖아요. 여기 0이고 이게 2파이라고 합시다. 그럼 탄젠트는 이렇게 되겠죠. 점근선이 어디로 그려지느냐면 이게 x고 이게 y일 때 여기가 파이겠죠. 자, P1의 3분의 2파입니다. 여기가 3분의 2파이라고 합시다. 3분의 2파이. 여기가 P1이에요. 여기가 만나는 점을 Q1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점은 Q라고 하고 X축과 만나는 건 전부 다 P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P1이에요. P1. 그러니까 어떻게 구하느냐면 이 점에서 접선을 구하고 여기가 P2가 되겠죠. 그걸 올려서 만나는 점이 Q2가 돼요. Q2에서 다시 접선을 구하고 그럼 제가
이 그림을 좀 확대해서 그리지 않았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려보셔서 3분의 2 파일 잡아서 올리고 접선 구하고 하면 어디로 갈 것 같으세요? 예, 지금 제가 그림이 안 좋아서 그러는데 원점으로 가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예. 자, 그런 생각도 이 문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데요. 그것이 제로로 간다는 것은 사실은 풀이에서도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가 예상을 하면 내가 계산할 때 제로가 나오면 잘 풀었구나 하는 것을 또 확신할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요 각각을 Pn의 좌표, 아까 X수가 만난 것을 P1, P2, P3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의 좌표를 AN이라고 하는 겁니다. X좌표를. 자, 문제 봅시다. 리미트 AN 이퀄 알파일 때 알파의 값을 구하시오.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아마 0이겠구나. 0이 아니고 지금은 아까 그림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가 죄송합니다. 탄젠트가 아니고 탄젠트 x-2파이 옮겼으니까 2분의 파이겠구나. 여기 있는 것을 예상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어떻게 구하냐? 실제 그림으로 그렇게 설명해서는 안 되고요. 그거는 기하학적인 것은 아주 우리한테 명료한 어떤 이미지를 주지만 확실성을 이야기할 때는 계산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 선을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하느냐면 실제로 Pn하고 Pn 플러스 1을 구해보는 겁니다. Pn과 Pn 플러스 1을 어떻게 구합니까? Pn은 AN, 0가 되는데 그러면 QN이 뭐가 되죠? AN, F의 AN이잖아요. 그 다음에 P의 N 플러스는 누구 합니까? 여기에서 접선을 찾아서 X축의 교점을 찾으면 되잖아요. 순서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과정을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A의 N 더하기 1과 AN의 관계를 찾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극한을 찾으라네요. 그래서 극한을 보내버리면 되겠죠. 예, 이거는 사실 앞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2분의 파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그림으로서 말씀을 드렸죠. 그거는 이해하는 측면이고 사실 그건 없어도 묻는 그대로 답만 하면 답을 구해갈 수 있다고. 이것도 계산 가능성, 계산 능력을 판별하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예. 자, 보고 자 봅시다. Pn의 좌표를 AN이라고 하고 그러면 QN은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기울기를 구해요. 실제 미분하고 접선 방식을 구한다고요. 그래서 X를 구해요. 그냥 단순 계산입니다. 복잡한 계산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나오느냐면 이게 나왔어요. 예. AN 플러스 1은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양변에다 리미트 극한을 취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 날라가고 그래서 이게 제로니까 이 한쪽 사인이 좀 이상하긴 한데 보시는데 전혀 문제 없겠죠. 그렇게 계산하면 알파는 2분의 파이란 걸 계산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수학적 아이디어가 필요 없어요. 2분은 더 쉽죠. AN하고 AN 플러스 1의 관계식 우리가 찾았잖아요. 알파도 찾았잖아요. 이거 얼마였습니까? 이거 2분의 파이였다고. 2분의 파이. 그래서 계산하면 되죠. 우리가 앞에서 AN하고 AN 플러스 1 했으니까 위에 식에다 대입하기 위해서 2분의 파이를 뺀 다음에 나누는 거예요. 식을 만들어줬죠. 이렇게. 그래서 극한을 취하면 알 수 있는 거죠. 특별한 어떤 아이디어를 원하는 것은 아니고 그 문제 그대로 우리가 답해서 계산만 맞게 하면 되는 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한번 봤는데요. 나머지 논술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 텐데요. 먼저 논술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각 대학에서 아마도 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계산력, 계산을 정확하게 하느냐. 이게 참 수학에서는 중요하죠. 왜냐하면 대충 풀이는 맞게 가는데 어딘가 계산을 틀려서 다른 계산들을 수행하며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다른 문제를 푸는 것과 같죠. 유사한 문제를. 하지만 원래 문제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는
계산이 정확한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은 여러분 뭐 아실 것이고, 그 다음 표현력은 뭐냐면 풀이 과정을 얼마나 명료하게 잘랐든 군더더기 없이 여러 가지 말을 막 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거 다 제외하고 핵심적인 것들만 보여주는 거. 이것은 뭘 보면 되시냐면 예시 답안을 좀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예시 답안도 모범 답안이 아닙니다. 하나의 예시일 뿐입니다. 하지만 보통의 답안보다는 조금 명료함을 추구한 그런 답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 보면 한번 참고하시면 되고, 교과서 풀이 또 아주 명료하죠. 자, 보시면 돼요. 논증력은 뭐냐면 뭐를 보이고 그 다음에 무엇을 보여서 어떤 결론을 이끌어내는가, 그 수학적 추론 능력을 보는 겁니다. 이게 보통 논술 평가 채점할 때 많이 하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추가하면요, 글자를 깨끗하게 쓰십시오. 에이, 풀이가 뭐 이렇게 어떤 풀이인지 답이 맞는지 말면 중요하지, 뭐 수학에서 어떻게 깨끗하게 쓰는 게 뭐가 중요해? 아닙니다. 대단히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주 잘 풀어놓은 것이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오해를 사서는 안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깔끔하게 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크게 한 4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수능 시험과 다르다는 겁니다. 이걸 철저하게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능 시험 성적이 좋은 사람이 논술을 잘하느냐? 꼭 그렇지 않아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논술은 적은 문제를 시간을 조금 많이 주고 하는 것이니까, 수능은 뭐예요? 1, 2, 3, 4, 5분 중에서 답만 맞으면 또 그 주관식 있긴 하지만 단답이잖아요. 논술은 그렇지 않습니다. 풀이 과정을 전 과정을 다 들여다 보니까 답만 맞추는 수능 시험하고 다르다는 것을 먼저 보셔야 되고요. 기출 문제를 반드시 풀어 보셔야 됩니다. 여기다 한마디 더 하자면 교과서를 적극 활용하세요. 교과서의 풀이, 교과서의 개념들을 잘 아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답안 작성 훈련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해설한 것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직관적인 수학 직관에 관한 훈련이죠. 아주 대단히 중요하죠. 하지만 그걸 반드시 손으로 답안을 작성하는 것까지 해보셔야 된다는 거. 마지막으로 저희 광운대에서는 온라인 모의 논술이 매년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걸 본인이 준비가 되었든 되지 않았든 적극 활용해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광운대 온라인 모의 논술에서는 여러분들 채점을 해서 뭐가 부족한지 또 코멘트를 남겨두고 하니까 여러분 아마 논술 준비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긴 시간 2025학년도 광운대학교 자연계열 논술 해설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